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소득처분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은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신고서상의 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과의 차이인 세무조정 금액에 대한 소득 귀속 절차를 밝히는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 우리 소득처분은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 사회유출이라고 하는 부분, 기타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은 결산상 자본이 왜곡된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뭡니까? 자산이나 부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가 왜곡이 되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세무조정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유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유출된 금액, 외부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비용 자체가. 자, 그 부분이 귀속이 분명하면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결산서상 자본의 왜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의 왜곡이 없다라는 것은 자산 부채도 변동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총계도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나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 대상 및 시기가 되겠는데, 소득처분은 모든 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에 나옵니다. 모든 법인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이 됩니다. 신고라고 하면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뭐 다 되는 거고요. 자, 요 경우는 법인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요 부분은 뭐 세무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도 소득처분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에 자산부채의 왜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한다. 자산부채의 왜곡이 생긴다라는 부분은 자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자본, 즉 순자산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영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의 왜곡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다. 그 자산부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이건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순자산 을 의미하는 거고,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본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산 부채의 왜곡이 시정되는 시점에서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관련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수정 붕괴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자산을 소멸시키는 경우, 즉 매각하거나 상환하거나 반제 등이 있는 경우에 반대의 유보로 유보가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합쳐지면서 제로가 되는 요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유보와 플러스 유보가 합쳐져서 제로가 되는, 그래서 발생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사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는 과정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유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걸로 인정되는 겁니다. 외부로 나갔다라고 보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귀속자별로 구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당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간 걸로 보느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주입니다. 주주한테 간 걸로 본다. 즉 출자자한테 간 걸로 봅니다. 자, 임원이나 직원이 주주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나 직원이 주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나 직원한테 갔다. 상여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하는 부분은 이때 출자 임원이나 직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상여로 과세하는 게 세금이 오히려 좀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하지 않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자, 기타 사회유출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귀속이 됐다라고 하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법인 주주 포함합니다. 기타 소득은 그 외예자, 그 외예자라고 하면 배당, 상여, 기타 사회출로 처리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외예자에게 귀속됐을 때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상여, 기타 사회출, 기타 소득, 특히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소득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대표자한테 귀속된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한테 귀속된 걸로 보고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1인 대표자일 때는 그 대표자한테 그냥 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2명이면 사실상 대표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귀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귀속자한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합니다. 안분 계산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기타 사회이출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것들, 법인세 비용이나 벌금 과료 뭐 이런 부분들, 기부금 한도, 접대비 한도, 채권자 불명사채 이자 관련해서 원천징수 상당액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무조건 기타 사회이출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유보로 처분된 거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잔액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잔액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잔액에 대한 추후에 잔액에 대한 감소되는 과정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세무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을표상에 계속 유보 잔액이 남아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및 기타 사회이출입니다. 기타 및 기타 사회이출은 원칙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한도 초과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죠? 관련되는 금액 8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생겼을 때 2월에서 송금 산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2월 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필요 없지만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된다. 이 원천징수 의무는 그러니까 우리 법인한테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법인한테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러한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자한테 귀속됐습니다라고 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귀속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 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한 지급 시기하고 귀속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상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에 대한 부분은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상여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언제 지급한 걸로 보느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과세표준을 신고했을 때 지급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세무조정 대상 사업연도다. 대상연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무조정 대상연도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것은 귀속자의 배당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한 걸로 보느냐?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과 상여 처분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신고일로 보고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지급 시기가 받은 날이 됩니다. 자,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배당과 기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입니다.
자, 결산 확정일은 언제냐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보통 한 2달 정도 사이에 결산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말 법인인 경우 21년 12월 말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에는 결산 확정일이 보통 22년 2월 달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무조정 대상 연도에 다음 연도가 귀속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여와 배당 기타는 이 귀속 시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귀속 시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료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자료명세서는 우리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정상여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급여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하면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죠?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고 22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 할 거고요.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급여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모두 다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급여 관련되는 게 다 종료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진행하는 게 뭐 있죠? 21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3월 31일 날 진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세무조정이 나오면서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그때 상여처분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상여처분은 인정상여고요. 근로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귀속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도 3월 달에 21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연도가 21년도 귀속이 됩니다. 21년도 귀속이고 지급은 법인세 신고일이죠. 신고일에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4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추가 지급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시 신고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월 10날까지 연말정산해서 지급명세서 낼 때까지 인정상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대로 신고를 하고 인정상여가 추가로 나오면 다시 해서 신고를 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고 구분에 월별,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월별로 월별 신고자는 월별에, 반기별은 반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 소득처분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나오는데 2022년 2월, 2022년 3월 요거는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그죠? 법인세 신고일이 되겠고요. 자, 2월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시기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시기를 적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별, 반기별 납부자들은 모두 신고 대상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급명세서는 수정 제출을 합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할 때 4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4월 10날까지 수정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인정상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22년도 3월달 급여 3월 31일 날 지급을 합니다. 20명에 8천만 원에 95만 원 간이세액이 나왔습니다. 자, 21년도 세무조정을 하는데 22년 3월 달에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21년도 세무조정을 할 때 인정상여가 나왔습니다. 대표자 1명에 대해 갖고 대표자 1명 1억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원에 대해서 추가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추가세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의미합니다. 세액이 되는데요. 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연말정산된 내용에다가
추가 1억 원을 상여금액을 추가해서 증가되는 세액을 전부 다 원천징수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정기분 2022년 3월달 급여에 대한 정기분을 신고하게 되겠죠. 자, 매월 하고요. 그 다음에 귀속은 22년 3월달 지급분으로 해서 20명에 8천만 원에 95만 원 해서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정상적인 거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처분으로 가보면 소득처분은 자, 매월분, 연말분, 소득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매월 신고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는 귀속은 22년 2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귀속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 시기를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법인세 신고일. 법인세 신고일을 적습니다. 자, 그렇게 적고 하단 부분에 근로소득 중에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에 1억 원에 3천만 원 이렇게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자, 요때 나와 있는 이 귀속이 22년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22년도 2월 달로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연말정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귀속 연월의 직전연도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로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보시면 요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귀속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상여와 관련해서 처리하실 때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 연말정산은 22년도의 직전연도, 21년도 귀속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22년 2월의 의미가 뭐냐? 귀속에 대한 부분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에 귀속연월 중에 22년 2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22년 2월분 원천징수 대상소득, 요거 뭐 당연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년도인 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합니다. 즉 수정신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정신고이면 가산세 문제가 나오지만 이건 수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월 10일 날 원천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장, 3장 신고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2장 신고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에 의한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월별 납부자와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즉 4월 10날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 처분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처분 금액과 추가 정산세액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급명세서는 당초 지급명세서에 소득 처분 금액을 반영해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자 상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보험료 부과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그 대법원 판례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를 우리 실제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1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겠죠. 세무조정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상여 처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이라든가 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상여 처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여 처분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사례들은 상여 처분 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배당 처분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여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자, 대표자 상여가 1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146페이지에 그 사례 부분에서 1억이 나왔을 때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21년도 인사급여 관련해서 연도를 21년도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인사급여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자료가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요. 자, 제가 급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에서 제가 백두산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대표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래 전체 사원 불러와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백두산 급여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제가 급여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해서 일괄 급여로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급여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라고 넣죠. 5천만 원 넣고 세금은 350만 원 정도 제가 책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직원들 관련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자료갱신 버튼을 통해서 백두산에 대한 부분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기준으로 세금 296만 원 세금을 납부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작업 완료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서 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세서까지 3월 10날에 다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상여가 1억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때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해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대표자에 대한 부분 마감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합니다. CF 2번에서 완료 취소를 하신 다음에 소득명세 탭으로 갑니다. 소득명세 탭으로 가면 13-3에 과세 대상 추가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정상여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1억 원을 추가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쪽으로 탭으로 가게 되면 대략 2,900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2,900만 원 정도로 나오죠. 추가되는 세액, 여기 지금 사례로는 대략 한 2,700 정도가 지금 세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3천만 원이 추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1억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추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산을 하신 다음에 작업 완료하시고요. 작업 완료하시고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하셔갖고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 원천세 신고할 때까지 지급명세서 재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인사급여에 2022년도로 가셔갖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자, 정기신고분이죠. 3월달 관련되는 3월달입니다. 3월에서 정기신고분 해서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소득처분 관련되는 거 귀속 시기가 언제였죠? 귀속 시기가 2월달 연말정산 시기라고 한다라고 했죠. 2월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달 법인세 신고 시점이 3월달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라고 누르게 되면 자, 연말정산 한 명에 1억 원에 3천만 원. 요거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불려줘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에 1억 원 인정상여 금액이었고 3천만 원, 추가세액이 3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합니다. 자, 마감을 하시기 전에 상다 부분의 신고 구분해 보시면 제가 다시 작성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을. 자, 자료를 불러오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 1억 원에 세액 3천만 원 계산된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자, 3천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 매월 연말이라는 부분에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그 옆에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 정상적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원천 전자 신고라고 하는 탭에 오셔갖고 신고를 해봅니다. 3월달 지급이었죠. 3월달 해서 회사 코드는 회사 구간별로 해서 맞춰보시면 101번 해서 이걸 마감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2장이 만들어지죠. 이 2장을 전자 제작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인사급여 쪽에서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월 달에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귀속 시기는 그 결산 확정일이죠. 결산 확정일이 보통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그 다음에 지급 시기 3월 해서 3월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마감이 앞에서 인정상여 관련해서 제가 마감해서 그런데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배당 한 명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 소득세 14%에서 14만 원 원천징수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 또는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 20% 적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48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150페이지는 인정상여 소득 변동 통지 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통지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나번에 보시면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153페이지에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당해 연도,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당해 연도에 대한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례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61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했습니다.